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곳의 여러 사연처럼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 사연인데, 나이가 들어 수다쟁이가 되어가는 건지 입이 심심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네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속 시원하지도 큰 감동도 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잘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둘 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신세였어요. 근묵자흑이라고 비슷한 처지들끼리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죠. 서로 비슷한 부분에 끌렸던 건지 아니면 다른 성격 탓에 좋았던 건지 저희는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에 대한 애정만큼은 돈독한 관계였어요. 당장 결혼식 올릴 돈 한 푼 없는 처지였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좁디 좁은 집에 저렴한 새빵살이를 하면서 트럭에 과일과 야채들을 싣고 다니며 청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게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업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그것도 참 과분한 일이었어요. 그 트럭 한 대 사겠다고 남편과 제가 몇 달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트럭을 타고 매일 새벽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들을 골라 사와 동네마다 팔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차를 대놓고 남편이 호객행위를 하면 저는 잘 닦아둔 과일들을 내보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곤 했었죠. 어쩔 때는 허탕을 치고 기름값도 못 버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저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저희도 아들도 낳고 하나뿐인 자식 키우느라 더 열심히 과일을 떼다 팔곤 했었습니다. 과일 팔아서 번 돈으로 아들 옷도 사 입히고 학교도 보내고 저희는 과일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곤 했었죠. 그렇게 우리한테는 천직이나 다름없는 그 일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 저희가 반가운 마음에 아들과 친구들을 불러 과일을 나누어 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두고 아들이 아주 창피해 하는 거였죠. 아들은 저희가 트럭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것을 무척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는 저희 몰래 과일을 내다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은 그런 아들을 두고 보지 않았고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매를 들곤 했었습니다. 너 이 자식, 엄마 아빠가 과일 판다고 그게 부끄러워? 친구들한테 놀림 좀 받았다고 이런 짓을 해?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부끄러워해? 너 아빠한테 맞아야 정신 차릴래?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모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평소 아들을 엄하게 키우던 남편은 그런 아들이 버릇이 없다며 매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바탕 혼이 난 뒤에는 제가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달래주었지만 아들에게는 매를 드는 것도 위로를 하는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아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가 싫다며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은 보수적이고 엄한 남편과 점점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들 찾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들의 소식을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아들은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찰서에서 아들의 소식을 찾게 되었죠. 가출을 해서 돈이 필요했던지 정차되어 있던 택시에서 돈을 훔치다 걸렸다는 아들은 경찰서에 가서야 부모를 불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아들을 찾아 집으로 무사히 데려왔지만 그 후로도 아들은 계속 사고를 치고 다니곤 했었죠.
남편은 당연히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 했고, 저는 부자 사이가 틀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아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가 돈이 좀 있고 남들 하는 거 해주면 마음을 잡을까 싶어 더 열심히 일하기도 했어요. 덕분인지 저희는 점점 나아진 형편으로 드디어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고급 주택은 아니었지만 적당한 위치에 다가구 주택을 지어 2층에 터를 잡고 1층에서 과일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꿈을 모두 이룬 것처럼 무척 행복한 날이었어요. 이제 아들만 마음을 잡아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들은 그 후로도 계속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행인지 여전히 무서운 남편 때문에 대들거나 반항을 하지는 못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돈 문제로 시비가 걸려 경찰서로 들락거리며 제 속을 썩이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던 저는 아들이 어릴 적 가난하게 자라 받았던 상처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죠. 그게 전부 부모 탓이라 생각했던 저는 그런 아들을 미워하지만 못하고 늘 뒤치다꺼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들은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일하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그 합의금을 못 물면 나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몰라. 그 돈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니,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합의금이 얼마길래 그래?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도 집에 그 정도 돈은 있지? 엄마, 나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전까지는 기껏해야 폭행 시비 정도였으니 제가 남편 몰래 도와줄 수 있는 선이었지만 3천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아들의 상황을 전했고 남편은 그 일로 크게 화가 나게 되었어요. 대체 뭐하고 다니는 놈이길래 그 나이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남의 돈 뜯어먹고 사기를 치고 다녀? 그게 사람 새끼야? 우리가 그놈을 그렇게 가르쳤어? 이놈 이거 도움받을 구멍이 있으니까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나도 더 두고 못 봐. 합의금은 절대 못 해주니까 당신도 그놈 도와줄 생각 하지도 마. 남편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려면 제대로 혼이 나야 한다며 아들의 도움을 거절했고 결국 아들은 합의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동아들 감옥 보내놓고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저도 마음은 아팠지만 또 도움을 주고 내버려 둔다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그 일로 저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 후로 영영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면회를 가도 만나주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보고 싶고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죗값을 치르고 나온 덕분인지 한동안 아들의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만에 갑자기 아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죠. 며느리 될 아이를 같이 데려온 덕분인지 남편도 아들을 내쫓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고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며 데리고 온 아이가 저희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한눈에 봐도 몸에 있는 문신이며 화장과 옷차림까지 시댁 어른을 처음 보는 자리에 맞지 않은 차림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성이 없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희도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정말 마음 잡고 살까 싶어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이제라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 했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그 도움이 그리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아, 이 돈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라는 거야?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면 좋겠어? 뭐? 부모가 도와준다 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여기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 이 자식 결국 정신을 못 차렸어! 아들이 자기 생각보다 돈이 적은지 불평을 하자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고 목청을 높였고 결국 오랜만에 재회도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막말을 내뱉고 말았죠. 아이씨, 당신들이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어릴 적에는 돈 없다고 팔다 남은 과일이나 먹이더니,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그 돈 쓰기 싫어서 자식 새끼 깜빵 보내고 말이야. 정신 차리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해줘? 당신들 이럴 거면 나를 대체 왜 낳았어? 부모라는 것들이 대체 나한테 뭘 해줬냐고? 결혼 얘기를 전하러 왔던 아들은 그렇게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갔고 그 후로 결혼을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이 소식이 또다시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아들에게는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어 연락을 해봤지만 겨우겨우 수소문을 하여 아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현민아, 지금 네 아버지가 많이 아파. 오늘 내일 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아빠랑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네 아버지잖아. 마지막 가시는 길 네가 마음 편히 해드려야지. 아버지요? 그런 사람도 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식 교도소 보내고 결혼하는데 막말이나 하는 사람을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하냐고요? 아빠도 네가 그렇게 나오니 화가 나셔서 그런 거지. 자식한테 모진 말하는 부모는 마음이 편하겠어? 아빠도 많이 후회하니까 네가 와줘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줘야지. 그러게 그런 말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왜 제 소원은 그렇게 매몰차게 하셨어요? 저 이미 결혼도 했고 부모님 도움 필요 없어요. 아쉬운 건 부모님이지 제가 아니라고요. 뭐 또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지금 유산이라도 나눠주시면 모르겠지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 나눠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별 관심 없으니까.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병환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유산 상속 얘기가 아니라면 연락도 하지 말라며 무정히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막으로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고 말았죠.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남편과 아들 사이를 잘 중재하지 못한 것이 다 제 탓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 후로 남편도 자식도 잃고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지내던 중 뜻하지 않게 말벗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반지하에 들어오게 된 할머니와 손자였어요. 부동산 계약을 하러 앉은 자리에서부터 선한 사람들이라고 인상을 받았던 분들이었죠. 어려운 형편이라 월세를 깎고 들어온 것에 연신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남편과 어려운 형편으로 남의 집 살이를 했으니까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손자와 힘겹게 살아가시는 할머니를 지켜볼 수만은 없어 먹는 것, 입는 것 도움을 드리게 되었어요. 주는 만큼 돌려받고자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없는 형편에도 제게 받은 만큼 어떻게라도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출근하실 때와 퇴근을 하시고 오셔서는 집 앞을 청소해 주시거나 저번에 얻어먹은 값이라며 손수하신 떡을 주시기도 하셨죠.
받기만 하다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할머니께서는 항상 작은 도움도 고마워하시는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서로의 집을 편하게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죠. 딸뻘인 저에게 편히 행동하셔도 될 텐데 할머니께서는 항상 예의를 지키시면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고 배우며 자란 탓인지 준기도 근래 아이들과 다르게 인성이 참 좋고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혼자 생계를 꾸려가시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떻게든 할머니께 도움이 되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안 좋아할 어른이 있겠나요? 저 또한 준기를 보며 내 자식인 현민이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견한 모습에 자주 집으로 불러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보통 그 나이대 아이들의 경우 저와 같은 어른들의 행동이 불편할 텐데 싹싹한 성격의 준기는 오히려 외롭던 저에게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고 심심했던 일상에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어 주었죠. 그렇게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할머니와 준기는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런데 준기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할머니께서 준기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준기는 아직 할머니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친족들도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기를 도와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준기를 제가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먼 친인척이 나타나지 않아 고아원을 가야 했던 준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곁에서 도움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오히려 준기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식사를 챙기는 것도 하루에 웃음을 짓게 되는 것도 모두 준기 덕분이었죠. 준기는 가끔 집에 있는 현민이 사진을 보며 찾아오지 않는 아들을 궁금해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말할 수가 없어 외국에 살아 통화로밖에 연락을 못한다며 말을 돌리곤 했죠. 눈치가 빠른 아이라 제 말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아들에 대해서 또는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준기는 제 또 다른 아들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돈독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머니, 벌써 식사 다 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소식하시는데 요즘 식사량이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요 며칠 전에 체한 뒤로 잘 넘어가지가 않네. 속도 많이 쓰리고. 그래요? 그럼 저랑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에이, 이런 거 가지고 병원 가면 쓰나. 몇 달 뒤에 건강검진 받으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면 돼. 소화기관은 염증 생기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병원 진료 예약할 테니까 저랑 같이 가요. 그 병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데이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예약합니다. 제가 며칠간 식사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자 준기는 걱정이 되었는지 먼저 병원에 진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겨우 소화가 잠시 안 되는 것 가지고 병원까지 가는 것은 유난이다 싶었던 저를 준기는 살살 달랬고 결국 넘어가게 되어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간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의사의 입에서 듣게 되었어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위 내시경을 해서 위에 있는 조직이 단순 종양인지 아니면 암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암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죠. 밀려오는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저를 안심시켜 주었던 사람은 준기였어요. 그 아이마저 제 곁에 없었더라면 저는 극도의 불안감에 아마 정신을 놓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후의 생활은 입원과 퇴원의 반복이었습니다. 크기와 위치 때문에 수술을 당장에 할 수 없었고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했죠. 가볍게 보았던 항암 치료는 정말 사람의 진을 모두 빼는 듯한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치료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삶의 의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준기가 옆을 지키며 제게 힘을 주고는 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무가 위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서 제가 닭이랑 넣고 직접 영양죽 해왔어요. 한여름에 고생스럽게 뭘 이렇게까지 해. 병원 앞에 죽집도 있구만. 병원 앞 죽집은 무 넣고 하는 곳은 없을걸요? 나중에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닭죽 얻어먹으려면 지금 제가 잘 보여야 얻어먹죠. 자, 뜨거울 때 드세요. 제가 해준 것이 있다면 얼마나 해줬다고. 준기는 마치 제 아들처럼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주었습니다.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준기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같이 쓰는 병실 환우분들도 그런 준기를 제 친자식으로 착각하실 정도였으니 말이죠. 어머, 이게 뭐야? 준기가 또 꽃 싸운 거야? 준기 엄마는 어디서 저런 자식을 얻었어? 딸 가지고 있는 나도 꽃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준기는 엄마한테도 지극정성으로 잘해. 여기 병실 사람들한테도 잘해. 자식 덕에 살만 나겠어. 네? 네. 준기가 워낙 세심하고 착해서. 여기 나를 포함해서 준기 사위 삼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간호사들도 준기 가지고 한마디씩은 하는 것 같던데. 준기 같은 애가 또 며느리는 얼마나 좋은 여자를 데리고 오겠어. 준기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호강하려면 꼭 낳아야겠어. 그런 말을 몇 번이고 들을 때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작 친아들인 현민이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낳아준 엄마가 아프다 하니 걱정이 되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뛰어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현민아,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엄마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사는 거야, 그저 그렇죠. 다른 집 부모님들은 자식이라면 껌뻑 죽어서 뭐든 못 도와주셔서 안달인데 저희는 도움받은 것도 별로 없으니.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현민아. 거기다 엄마가 아프기까지 하니. 그래도 엄마 치료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엄마가 얼른 나아서 너희들 도와줄게. 뭐 그러셔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참, 내 정신 좀 봐라. 준기라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나랑 가깝게 지내는 사이. 준기 아니었으면 엄마 위암을 더 늦게 발견했을지도 몰라. 그것 말고도 너 없는 동안 준기가 얼마나 잘해줬다고.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이렇게 간병까지 해준다. 엄마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 현민이 너도 준기랑 가깝게 지내. 너도 외동으로 자라서 외로웠잖니.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잘 좀 대해줘. 준기 너도 현민이 잘 따르고. 아이고 참나.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꿰찬다고 하더니 어이가 없네. 뭐? 아니에요. 저 대신에 해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한테 또 다른 자식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동안 저희 엄마가 신세 많이 진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그만 들어가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준기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아드님께서 오셔서.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주머니, 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들 현민이는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준기가 불편한 듯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눈치챈 준기는 자리를 얼른 일어서려고 했죠.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사람이 가깝게 지냈으면 했어요. 현민이나 준기나 둘 다 형제 없이 외롭던 아이들이고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길 바랬는데 현민이는 준기를 처음부터 오해했습니다. 어머니, 준기? 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엄마 혼자인 줄 알고 일부러 접근한 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준기 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엄마도 준기 아니었으면 혼자서 살기 힘들었을 거야. 이상한 애 아니고 착한 아이니까 너무 경계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응? 그거야 엄마가 집 안에만 있으니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설마 해서 그러는데 엄마, 그 준기라는 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니죠? 뭐? 너 정말 이상한 소리 할래? 엄마 아픈 상황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려면 그냥 나가라.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정말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 일이란 게 또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는 저랑 이 사람이 어머니 간병할 테니까 저 사람 보고는 그만 오라고 해요. 어머니도 저 사람이랑 거리 좀 두시고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자기한테 떨어질 게 없는데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준기라는 저 사람이 제일 수상하구만. 아들은 준기를 의심했고 꿍꿍이가 있는 사기꾼 같다며 멀리하라고 했어요. 거기다 저와 준기의 사이를 이성 간의 애정관계로 의심하는 등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난리를 치니 금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긴 했지만 계속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들 때문에 혹시 준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 이후에도 찾아오려는 준기에게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아들 내외와 마주치지 않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는 사이 모르는 누군가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해주기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현민이도 준기를 좀 더 알게 된다면 분명 그 의심의 눈초리를 접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준기의 작은 행동에도 아들 내외는 과대 해석을 하면서 의심을 계속하더군요. 엄마, 이 사람이 그러던데 그 준기라는 놈이 저 꽃을 두고 갔어? 아니, 걔는 왜 남의 엄마한테 계속 찝쩍거리는 거야? 내가 말했지. 걔 아무리 봐도 꿍꿍이가 있다니까. 지 여자친구나 줄 것을 왜 엄마한테 주고 난리야? 아유, 조용히 좀 해. 원래 준기가 엄마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라고 꽃 주고 갔어. 너 오기 전부터 하던 거라고. 못 믿겠으면 다른 아줌마들한테 물어봐. 그리고 내가 너랑 진아한테 꽃 안 사왔다고 뭐라 한 적 있어? 왜 너희들이 괜히 난리야? 준기 걔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괜히 의심하지 말고 그만들 해. 그리고 진아 너도 내가 낮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걸. 왜 현민이한테 가서 말을 하니? 왜 이 사단을 만들어? 왜 이 사람한테 불똥이 튀어? 걔가 수상하니까 뭐든 조심하자고 나한테 말하는 건데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별걸 다 가지고 화를 내. 뭐? 이 녀석들이 정말. 의심뿐이라면 저와 준기가 조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 제 앞에 호기롭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제 간병하는 일보다 자신들 일이 먼저였습니다. 오히려 안 나타났던 것만 못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입원을 할 때와 달리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발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올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죠. 그날도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퇴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어제 아들 내외에게 퇴원을 한다며 말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 퇴원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퇴원 수속을 밟고 1층 대합실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게 되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진아한테 무슨 일 있니? 나 지금 퇴원 수속 다 밟고 1층에 있는데 오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를 않네. 아, 엄마 오늘 퇴원이었어요? 아, 이걸 어쩌지? 엄마 미안한데 혼자서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아니, 나랑 진아 엄마 퇴원인 거 깜빡하고 지금 여행 왔거든. 오늘 들어와서 당장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해도 몇 시간은 걸리는데.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날짜를 말해주지 그랬어요. 뭐? 내가 어제는 전화를 안 했니? 내가 입원할 때도 어제도 분명 오늘 퇴원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그런데 뭐? 날짜를 정확하게 말을 해? 너희들 엄마 간병하는 게 귀찮으면 아예 한다고 말을 하지 마라. 왜 뻔히 잘 지내고 있는 내 앞에 나타나서 사람을 이토록 서럽게 만드니? 엄마 몹쓸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됐고, 앞으로는 너희들 귀찮게 하지 않으마. 너희도 괜한 걸음 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홀로 대합실에 앉아 있으니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병을 알게 되고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는데 자식놈의 행동에 서러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참을 울고 있으니 같은 병실을 쓰던 환우 보호자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할 말은 많은데 자식 욕하는 것이 제 얼굴에 욕을 하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독임을 받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서러운 감정이 조금 추슬러졌어요. 그리고 그때 준기가 급히 제 앞에 나타나 주었죠. 아주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사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아니 준기 너가 어떻게 알고? 옆에 아주머니께서 제게 전화해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께서 힘드신 것 같다고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직도 마음이 좀 그러시면 제가 어디 조용한 데 모시고 갈까요? 참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뻔히 제가 누구 때문에 왜 울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저 스스로 마음을 달랠 시간을 기다려주는 아이였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준기가 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제발 아들 현민이가 준기하는 모습을 보고 반의 반만 닮아줬으면 싶었죠. 그날은 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준기 덕분에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아들에게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아들과 선을 긋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속을 썩여 그런지 몰라도 그 전까지 힘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던 저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피를 토하게 되었고 혈압까지 낮아지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준기가 급히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상태를 지켜봐야 했고
제 담당 교수님의 권유로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중기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부부는 안정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자 실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 저 자식이 또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아이, 저 자식 정말 엄마 죽으면 자기가 그동안 간병했다고 돈 뜯어먹으려고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아, 엄마, 그 유서라도 미리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러다 엄마 죽고서 엄한 놈이 우리 집 재산 달라고 해서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너 정말 왜 그러니? 왜 좋은 마음으로 도움 주는 중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리고 너는 엄마 낳을 생각보다 죽을 생각을 먼저 하니? 내가 이대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 또 왜 이러실까? 누가 엄마 죽기를 바래요? 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말을 하는 거죠. 아, 저 자식 계속 맴도니까 수상한데. 아, 분명 돈 때문인 것 같아. 아, 그렇지 않고서야 늙고 곧 죽을 노인네를 왜 모시고 있어? 바보도 아니고 시간 아깝게. 우리도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준비를 미리 해야겠는데? 엄마, 혹시 유서는 미리 써놨어요? 아, 재산 같은 거,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한테 준다, 뭐 이런 거 아직 작성 안 하셨죠? 요즘에는 별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집안 돈 지키려면 유서에 공증 받아야 해요. 다 죽어가는 어미를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그놈의 돈 얘기만 하는 아들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 뒤처리를 하며 살아왔는데 돌려받은 것이 겨우 이따위 대접이라니 더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에게서 아들놈을 떼어놓기로 했죠.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나도 불안하구나. 네 말처럼 별 이상한 놈이 우리 재산 건들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된 거 이 자리에서 유서를 쓰고 내가 퇴원하게 되면 곧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받아오마. 얘 며느라, 가서 유서적을 A4 용지 좀 가지고 와라. 정말이야, 엄마? 아, 여보, 어서 종이 좀 가져와. 아이,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할걸. 아, 나는 엄마가 나랑 생각이 다를까봐 계속 둘러서만 말했네. 잘 생각했어요, 엄마. 아, 요즘에는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도 분쟁을 줄이려고 미리 작성한다고 하더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자세히 좀 알아보는 건데. 어차피 변호사 만나면 자세한 건 또 고쳐주겠지? 아, 정말. 역시나였네요. 아픈 제가 걱정되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제 앞에서 기쁨을 참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종이. 아, 근데 엄마, 이왕이면 내가 지금 먼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엄마는 이제 병원에서 생활할 텐데 잠깐 집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집에 있어도 되니까. 결국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건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려고 하거든. 아, 에이, 아니다. 어차피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냥 엄마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아들이 떠들어대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종이를 받자마자 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제가 쓰는 글씨를 보고 있던 며느리는 얼굴 표정이 썩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어머님 쓰신 유서 좀 보라고. 아, 왜? 뭐 당장 주신대? 뭐 하기야,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잘못을 한 게 어?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기? 아, 지금 아프셔서 헷갈리세요? 아들 이름은 현민이에요. 김현민. 아, 헷갈리게 따로 있지. 아들 이름이 헷갈려요? 아, 이거 지우고 다시 쓰세요. 아니, 난 똑바로 썼다. 내 정신도 멀쩡하고. 우리 남편이랑 내가 모은 재산 모두 준기한테 줄 거다. 방금 전까지는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준기에게 도움받은 게 많으니 나 죽기 전에 도움은 조금 주려고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아들은 너니까.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피만 섞여 있다고 내 자식이고 내 재산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네가 없는 기간을 떠나서도 너 돌아와서 나한테 뭘 했니? 말만 번지르르 하게 했지. 내 간병 한번 제대로 했니? 맨날 너희 둘이 놀러 다니느라 바빴잖아. 사는 게 바빠서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나도 네 아빠랑 힘들고 바쁘게 살았으니. 근데 돈 없다 없다 하면서 맨날 놀러 다니잖니. 네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정작 아들 노릇한 사람은 준기야. 설령 준기가 나를 속이는 거라 해도 근 10년 동안 아들 해준 값으로 생각하고 속아줄 거야. 내가 그 아이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유산으로 줄 거라고. 엄마, 혹시 치매도 오셨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화가 나셔서 잠깐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돌아갈게요. 또 올 테니까 혹시나 욱해서 방금 한 말처럼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그 돈 모두 다 엄마랑 아빠, 우리 가족이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우선 가볼게요. 그 다음번에 뵐 때는 화 좀 누그러져서 봐요. 그놈은 끝까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뭐 상관은 없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그 덕에 큰 소리 없이 입양을 진행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다음날 저는 준기를 불러 입양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준기야, 너무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나는 깊게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다. 너랑 나 벌써 알게 된 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어. 그동안 너는 나를 엄마 대하듯이 했고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특히 이번 아들 때문에 생긴 일로 뚜렷해졌다.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어.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말이야. 네? 그런데 아드님은... 개랑 얽힌 이야기를 하면 며칠 밤을 새워도 길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 남편은 혼을 내서라도 인간 만들려고 했고 나는 사랑으로 품어보려고 했어. 근데 끝끝내 자식 새끼가 아니라 왼수 새끼였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너는 내가 꼭 도와주고 싶었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 빨리 알게 된 것뿐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지금까지 아주머니께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고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자기라서요. 죄송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제안이었겠어요. 저는 준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리기로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준기는 입양을 받아들였고 제가 퇴원을 하는 날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들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현민이 그놈이 우리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변호사와 증인 입회하에 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늙은 노인네의 헛소리라 취급했던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엄마, 암이 머리까지 전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가 알게 되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구만. 이 자식을 아들로 데려오는 건 상관없는데 재산까지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한 거는 아니죠? 너는 엄마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봤니? 너 이제 내게 받을 돈도 없는데 그만 찾아와야 하지 않겠어? 당장 취소해요. 우리 재산을 왜 엄마 마음대로 해요? 네 아빠랑 내가 모은 재산이야. 네 아빠가 곁에 있었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부모 죽을 날만 기다리는 놈한테 남겨주긴 뭘 남겨줘. 맨날 없어지는 게 네 특기니까 이제는 영영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 끝까지 그 자식만 감싸겠다고? 정말 오늘 다 끝장내 볼까?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저를 위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돈에 미쳤나? 당신들 부모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행히 일을 마치고 온 준기가 집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힘으로 제압했죠. 저는 그 사이 경찰을 불렀고 체포된 두 사람을 존속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음 약한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더군요. 애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마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녀석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현민이와 두 눈을 마주본 상태로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 모습을 끝으로 아들 현민이와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후회도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무척이나 생각해주는 아들 준기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 준기 때문이라도 오래 살아야 했던 저는 굳은 마음으로 항암 치료를 해나갔고 줄어든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암을 완치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고요. 그리고 준기는 아직까지 제 옆에 남아 저를 무척이나 챙겨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좀 거리감이 있을 때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저를 끔찍하게 돌봐서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죠. 복에 겨운 소리라는 걸요.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지금의 이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선 다시 제 몸에 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해야 하니까요. 바람이 있다면 준기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그날이 오게 된다면 댓글창에 제가 축하해달라며 글을 남길 테니 많은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나날들 보내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